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평생을 바쳐 아들을 교수로 키우고 강남 펜트하우스까지 마련해준 72세 고명자 씨. 하지만 아들 부부가 뒤에서 꾸민 현대판 고려장 계획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서늘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후 5시 아들의 교수실 복도에 배달된 의문의 박스 30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바로 그 화려한 감옥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서초동의 고요를 깨는 건 제 방의 낡은 알람 소리가 아닙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키게 하는 건 20년 넘게 몸에 밴 지독한 부지런함이죠. 주방으로 향하는 복도는 차갑습니다. 제 아들이자 명문대 교수인 박진호, 그리고 강남에서 제일 까는 사모님이 꾸민 며느리 서희주. 그들이 깨기 전까지 저는 주방이라는 전쟁터에서 완벽한 성을 쌓아야 합니다. 전직 한정식당 사장. 한때는 서울 종로에서 제 이름 석자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나온 맛으로 아들을 유학 보내고 지금의 이 70평 펜트하우스까지 샀지요. 하지만 지금 제 손엔 갓 지은 밥 냄새 대신 독한 락스 냄새만 배어 있습니다. 어머니, 또 고등어 구우셨어요? 이 집은 환기가 안 되면 며칠을 고생한다니까요. 잠이 덜 깬 며느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거실로 나옵니다. 인사는 없습니다. 대신 짜증 섞인 지적이 아침을 엽니다. 어제 늦게까지 파티를 하고 왔는지 희주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하네요. 진호 좋아하는 거라 좀 구웠다. 환풍기 3개 틀어놨으니 금방 빠질 게야. 제 목소리는 갈라집니다. 희주는 대답 대신 식탁 의자를 신경질적으로 끌며 앉습니다. 이어서 아들 진호가 정장을 빼입고 나옵니다. 교수님답게 지적인 안경을 썼지만 제 눈엔 여전히 철부지 어린애 같습니다. 어머니, 희주 말이 맞아요. 교수 단지라 냄새 예민한 사람들 많거든요. 조심 좀 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엔 힘이 실려 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에서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아들은 저를 가르치려 듭니다. 아니,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맞겠네요. 손주 녀석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제가 건네는 반찬을 귀찮다는 듯 밀어냅니다. 식탁 위엔 4사람이 앉아있지만 흐르는 공기는 남보다 못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진짜 유령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아들의 와이셔츠 다림질, 며느리의 실크 원피스 손빨래, 세탁기가 있는데도 며느리는 꼭 손을 타야 하는 옷들만 제게 맡깁니다. 어머니가 워낙 살림 베테랑이시잖아요. 라는 가시돋친 칭찬을 곁들여서 말이죠. 오후가 되자 희주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제 지갑에서 자연스럽게 카드를 꺼내더군요. 그 카드는 제 식당을 팔고 남은 노후 자금이 들어있는 카드입니다. 이미 이번 달에만 수백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제 휴대폰을 울렸지만 저는 입을 다뭅니다. 가족이니까, 내 자식의 아내니까 참는 게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의 기둥이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제 72번째 생일입니다. 며칠 전부터 진호에게 넌지시 말했었죠. 이번 생일엔 집에서 미역국이나 같이 먹자꾸나 라고요. 하지만 저녁 7시가 지나도록 집안은 고요합니다. 현관문 소리에 달려나가니 한껏 꾸민 아들 가족이 서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백화점 들렀다가 외식하고 올게요. 손주가 스테이크 먹고 싶대서요. 진호의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제 생일인 걸 잊은 걸까요? 아니면 잊은 척하는 걸까요? 진호야, 오늘 내 생일인 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희주가 가로챕니다. 어머 어머니, 저희가 깜빡했네요. 근데 예약해둔 곳이라 취소가 안 돼요.
어머니는 속 안 좋으시다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케이크 하나 사올게요. 사오겠다는 케이크보다 그녀가 든 명품 가방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제 카드로 긁은 그 가방 말입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텅 빈 집 식탁 위에는 제가 아침에 끓여둔 식어버린 미역국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주방에 앉아 식은 국을 한술 떴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더군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희주가 떨어뜨리고 간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쓰레기인 줄 알고 집어든 순간 제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 옆에는 친절하게 메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서초동 펜트하우스 매매 시세 및 어머니 명의 변경 절차 상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요양원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이 집을 가로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어준 밥을 먹으며 그들은 저를 치워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엔 평생을 자식을 위해 닳고 다른 노파 한 명이 서 있더군요. 그동안 제가 흘린 눈물과 땀이 배신이라는 독화살이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진호야, 희주야. 너희는 오늘 큰 실수를 했다. 저는 식탁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던 다리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제 인생에서 흘리는 마지막 자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하호호 웃으며 들어오는 그들의 목소리.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 그때도 지금처럼 웃을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자, 이제 유령은 사라질 시간입니다. 진짜 고명자가 돌아올 시간이죠. 제 반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정교할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이 씌워준 효도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햇살은 강남의 빌딩 숲을 지나 거실 깊숙이 스며들었죠. 여느 때처럼 주방에 선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희주가 방에서 나오자 저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영양제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이거 꼭 드셔야 해요. 희주가 얄미울 정도로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알약 2알을 내밉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마운 마음으로 꿀꺽 삼켰을 그 약. 하지만 김 비서에게 살짝 물어보니 그건 영양제가 아니라 강한 신경안정제였습니다. 사람을 멍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약이죠. 멀쩡한 사람도 이 약을 꾸준히 먹으면 바보가 되기 십상입니다. 저는 희주가 보는 앞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꿀꺽 소리를 내며 목구멍으로 넘기는 흉내를 냈죠. 희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혀 밑에 숨겼던 약을 뱉어냈을 때 제 온몸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를 바보로 만들어서라도 이 집을 뺏고 싶었을까? 내 아들 진호는, 제 자식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 의문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호 씨, 어머니 증상이 더 심해져야 성년후견인 신청이 쉬워져요. 병원장님한테는 미리 말해뒀으니까 다음 주에 모시고 가서 검사만 받으면 돼요. 희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반대를 기대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진명에 넘겨받으면 대출받아서 학교 근처 상가부터 좀 알아봐야겠어. 요즘 교수 연봉만으로는 애 교육비도 벅차네. 참으로 기가 막히더군요. 아들은 제 정신을 팔아 자기 앞길을 닦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교육비가 벅차다고요? 제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만 500만 원입니다. 제 손자가 입고 있는 옷, 타고 다니는 학원차, 그 모든 게 제 등골을 짜내 만든 것들인데 말이죠. 그날 오후 저는 마트에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마트가 아니라 종로의 낡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평생 제 한정식 집의 장부를 관리해주던 김비서, 아니,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김노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명자야, 얼굴이 왜 이리 상했어? 무슨 일이 있는 게지? 친구의 걱정 어린 물음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준비해온 가계부와 통장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제가 아들 가족에게 쏟아부은 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손주 과외비, 며느리 성형수술비까지. 김비서, 나 좀 도와주게. 나를 치매로 몰아 이 집을 뺏으려는 저 아이들에게 부모 무서운 줄 좀 가르쳐야겠어. 김비서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10수년 전 제가 아들에게 이 집과 상가를 증여할 때 작성했던 서류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효도 계약서였습니다. 당시 김 비서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넣어두었던 특별 조항이었죠. 수중자 아들은 증여자 어머니를 성실히 부양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본 증여는 즉시 무효로 한다. 이 종이 한 장이 제 복수의 첫 번째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난관은 있었습니다. 이미 아들 명의로 넘어간 집을 되찾으려면 그들이 저를 학대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법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욱 철저해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약은 화분 밑에 버리고 거실 구석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매일 아침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녹음기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더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야, 사실 나 친정 엄마한테 빌린 돈 좀 있어. 어머니 상가명에 넘어오면 그거부터 갚아야 해. 어머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빨리 처리하자. 며느리는 제 돈으로 빚을 갚을 국립뿐이었고 아들은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심지어 희주는 명절 때 제가 준 폐물들까지 이미 전당포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 갑옷처럼 아끼던 빛이 가락지며 순금 목걸이들이 그저 그녀의 사치품을 위해 팔려나간 겁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땅에서 자식 잘 되길 바라며 제 몸 돌보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거름 삼아 꽃을 피우지만 그 꽃이 부모의 뿌리를 갉아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끊어내기로 말입니다. 그들이 저를 유령 취급한다면 저는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유령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날 밤 아들이 서재에서 나오고 있을 때 저는 거실불을 끄고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죠. 어머니, 이 밤중에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치매라도 오신 거예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낮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세상에 비밀은 없단다. 내가 배운 학문보다 이 애미가 살아온 세월이 더 무서운 법이야.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지만 이내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의 등 뒤로 보낸 건 저주가 아니라
이미 발송된 재산 반환 소송 서류였다는 것을요. 이제 갈등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멀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거세게 몰아붙이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에겐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지금 제 심정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자식이 나를 산채로 요양원이라는 무덤에 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집의 유령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누구보다 치밀하게 그들의 목을 조여갈 준비를 끝냈죠. 이제 피보다 진한 배신의 대가가 시작됩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재에서 제가 뱉은 경고 때문이었을까요? 아들과 며느리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분주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숨길 생각조차 없는 것 같더군요. 아침 식사 자리, 며느리 희주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영양제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헛소리도 하시고 안 되겠어요. 오늘 오후에 정밀 검사 예약해뒀으니까 병원 갈 준비하세요. 희주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아들 진호는 시선을 피한 채 묵묵히 밥만 입으로 밀어넣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알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물론 희주가 고개를 돌린 사이 식탁 아래 준비해둔 헝겊 속으로 약을 떨어뜨렸습니다. 제 정신을 앗아가려는 저 알약들이 이제는 그들의 몰락을 증명할 증거품이 될 것입니다. 오후 2시 약속된 병원차가 집 앞에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주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얼른요. 여기 있으면 병만 깊어져요. 좋은 곳에서 치료받으셔야죠. 말은 치료였지만 그 눈빛은 거추장스러운 짐짝을 치우려는 청소부의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리에 힘을 빼고 주저앉았습니다. 침을 흘리며 멍한 표정을 지었죠. 희주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진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를 끌어내는 장면만큼은 보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 비겁함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거실로 들어오려는 찰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희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죠. 그곳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김비서와 2명의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희주 씨, 그리고 박진호 교수님.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김비서의 등장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당황한 희주가 누구냐고 쏘아붙였지만 김비서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제가 미리 작성해둔 신변 보호 요청서와 증여 재산 반환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진호 씨, 나와봐. 비명에 가까운 희주의 소리에 진호가 드디어 서재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던 제가 서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이 아닌 아주 단단하고 매서운 손길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내가 이 애미를 산채로 묻으려 한 걸 아니?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김비서는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아침에 보건소와 경찰에 놓인 학대 및 약물 강제 복용 의심으로 신고가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죠. 병원 차는 허둥지둥 떠나갔고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제 그들이 나누었던 추악한 대화들이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상가를 팔아 빚을 갚겠다는 며느리, 재산을 가로채 상가를 사겠다는 아들. 그들의 목소리가 펜트하우스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비수처럼 그들에게 꽂혔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부모의 자애는 자식이 인간일 때만 베푸는 법입니다. 짐승이 된 자식에게 줄 건 몇 분이죠. 오해? 그래, 오해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가려보자꾸나. 내가 너를 교수로 만들기 위해 팔았던 그 수만 그릇의 국밥들이 아까워서라도 나는 이대로 못 죽는다. 희주는 그 와중에도 독서를 내뱉더군요. 어차피 진명이는 진호 씨 거니까 마음대로 해보라고 노인네가 소송해봤자 몇 년은 걸릴 거라며 비웃었습니다. 참으로 가련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따가며 이 바닥에서 굴러온 세월을 우습게 본 모양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명의만 아들일 뿐 실제 자금 출처는 100% 제 통장에서 나갔다는 증거가 김 비서의 손에 있다는 거요. 게다가 우리가 작성했던 효도 계약서, 그 강력한 종이 한 장이 아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호야, 너 내일 학회 간다고 했지? 모레면 돌아온다고 했고, 저는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더 무서웠던지 아들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던 절망 속에서 저는 비로소 빛을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 이 황금 쇠창살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일뿐입니다. 금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이 도장은 제 인생을 일궈온 무기입니다. 이제 이 무기를 들어 내일 오후 5시가 되면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세상이라지만 부모가 자식을 끊어내는 건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죽는 법이죠. 저는 오늘 밤 제 마지막 살점을 도려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긴 24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낸 자식들을 위해 저는 오늘 생애 마지막 잔치상을 차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 상에는 따뜻한 밥 대신 차가운 법전이, 고기 반찬 대신 이삿짐 박스가 올라갈 겁니다. 오늘 오후 5시 이 집의 시계는 멈출 것이고 그들의 화려한 서울 드림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자, 이제 유령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눈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새벽 6시 아들 진호가 학회 참석을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진호야, 밥은 먹고 가야지? 아들은 대답 대신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나갔습니다. 그게 제 자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며느리 희주가 한껏 치장을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소송 서류는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라며 오늘은 친구들과 골프 모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나갔다 올 테니 청소 좀 싹 해두세요. 먼지 있으면 저 비염 도지는 거 아시죠? 희주가 현관을 나설 때까지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제차 소리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저는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김 비서님, 지금입니다. 들어오세요.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펜트하우스 앞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대형 이삿짐 트럭 석 대가 단지 안으로 들어왔고 건장한 인부 10명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 뒤로 김 비서가 변호사 2명과 함께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명자야, 정말 괜찮겠어? 마음 약해지면 안 돼. 김 비서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해질 마음이 있었다면 시작도 안 했네. 자, 시작하시게. 작전은 일사불란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실제 자금줄이자 소유주로서 거주자 퇴거 및 가구 반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인부들은 거실에 이태리제 소파, 수천만 원짜리 오디오, 며느리가 제 카드로 긁어 모은 명품 가방들을 박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짐들이 창고로 가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박스들은 전부 아들 대학교 교수실 복도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화장대랑 옷장들은 사돈댁 마당에 부려놓으시고요. 아들의 명예와 며느리의 자존심, 그들이 목숨보다 아끼는 그 허울을 찢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집안의 모든 가구가 빠져나가는 데는 단 4시간이 걸렸습니다. 텅 빈 70평 펜트하우스, 울림이 생길 만큼 공허해진 거실 한가운데 저는 낡은 모기자 하나만 남겨두고 앉았습니다. 오후 3시, 김 비서가 새 도어락 업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번호는 제 생일도 아들의 생일도 아닌 제가 처음 국밥집 문을 열었던 그날의 날짜로 바꿨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법원에서 발급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및 출입 금지 가처분 고지서가 붉은 딱지처럼 붙었습니다. 째깍째깍. 오후 4시 50분. 주차장에서 희주의 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삐빅, 삐빅. 당연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래?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어머니. 희주의 고함이 인터폰을 타고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눌렀습니다. 당황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며느리의 안면이 모니터 가득 들어왔습니다. 서희주 씨, 그 집 번호 바꿨다. 거긴 이제 내 집이 아니야.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집 진호 씨 명의예요. 당장 문 안 열어요? 희주의 악다구니에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렌즈 앞에 비췄습니다. 재산 반환 소송 수신 확인서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문이었습니다. 진호 명의? 아니, 이 집은 처음부터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었어. 내 남편은 지금 대학교 복도에 쌓인 자기 짐 정리하느라 바쁠 게다. 너도 내 친정 마당에 내 짐들 다 도착했을 테니 그리로 가보거라. 그 순간 희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호의 전화였겠죠. 학회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교수실 복도에 속옷과 명품 가방이 나뒹구는 꼴을 본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어떤 눈으로 자신을 보는지 아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을 겁니다. 인터폰을 꺼버리자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문 밖에서 희주가 문을 두드리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제가 아픈 몸으로 제사상을 차릴 때 그들은 방 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 생일 제가 홀로 미역국을 데울 때 그들은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외로움을 저는 단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주었을 뿐입니다. 오후 5시 30분.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거실벽에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사라진 것처럼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황금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그 수레가 멈추고 나니 이제야 제 앞에 풍경이 보입니다. 비록 사방이 텅 빈 거실이지만 이곳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무엇이 남을까요? 처참하게 부서진 잔해일까요? 아니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깨끗한 빈터일까요? 저는 오늘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펜트하우스를 떠납니다. 누군가는 독하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을 끊어낸 건 미움이 아니라 남은 인생이라도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이자 첫 페이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텅 빈 거실엔 가구 대신 오후에 햇살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들 진호와 며느리 희주는 매일 같이 문 앞을 찾아와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김비서를 통해 모든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죠. 상가 환수, 빌라 명의 이전, 그리고 며느리가 빼돌린 폐물들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그들이 제게 베푼 효도 사기의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저는 짐을 쌉니다. 70평 공간을 채웠던 수많은 물건 중 제가 가져갈 건 옷 몇 벌과 낡은 요리책 한 권뿐입니다. 욕심부려 채웠던 것들을 비워내니 캐리어 하나도 다 차지 않더군요.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우였습니다. 오늘은 예전처럼 고함치거나 문을 발로 차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밖에서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 학교에서도 입장이 곤란해졌고 희주랑도 매일 싸워요. 이대로 저희 죽으라는 건가요?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진호야, 죽긴 왜 죽니?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대신 이제 김치에 물 말아 먹으며 살면 되는 것을. 넌 아직 젊고 교수 월급도 있지 않니? 원룸이라도 구해서 내 힘으로 살아보렴. 그게 내가 말하던 자립 아니었더냐. 어머니, 진호야, 나는 너를 키우며 수만 번의 국밥을 말았다. 그 뜨거운 김에 데인 내 손등을 보며 내가 한 번이라도 연고 발라준 적 있었니? 너는 내 사랑을 권리로 알았고 내 희생을 무능으로 여겼어. 이제 그 권리는 끝났다. 잘 가거라.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주방이지만 제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와 냄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리를 하려 합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저를 위한 한정식 한상입니다. 질 좋은 쌀을 씻어 냄비밥을 안치고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나물을 조물조물 무칩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텅 빈 집안을 채웁니다. 평생 식당 손님들 입맛 맞추느라, 아들 식성 챙기느라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저는 약간 고슬고슬한 밥에 달래 향이 진한 된장찌개를 참 좋아했다는 거요. 신문지 한 장 깔고 앉아 먹는 소박한 밥상. 그런데 눈물이 핑 돕니다. 국밥집에서 남들이 남긴 찌꺼기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아들 공부방 불 꺼질까봐 숨죽여 살던 그 수십 년의 세월이 밥알과 함께 씹힙니다.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야 저 자신과 마주 앉아 밥 한 끼 나눌 수 있게 된 게 너무 기뻐서 우는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정갈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매각하여 평생 일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주었던 상가 수익금 일부도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자식에게 주어 독이 된 재산이 누군가에겐 약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철컥. 무거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편안한 면바지를 입은 칠순의 여인이 있습니다. 주름진 눈가엔 이제 도끼가 아닌 평온함이 서려 있네요. 로비로 나오자 공항으로 갈 택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님의 물음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적지 없는 티켓을 끊으러 갑니다. 내 발길 닿는 곳이 어디든 거기가 제 집이겠죠. 여러분, 저는 이제 펜트하우스의 유령이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비로소 고명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섭니다.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앞길을 막아서 가진 게 없어서 망설이고 계시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인생은 지금 이 택시의 미터기가 올라가는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가슴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늘 저녁엔 오직 자신만을 위한 따뜻한 밥 한 상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식인데 그래도 용서해야 한다. BS 부모 인생 망치려 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의 사연도 기다립니다.